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협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변호사 안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을 하다가 문득 이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다, 또는 이런 변호사는 좀 피하셔야 한다 라는 것들을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이 변호사를 사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영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텐데, 자, 어떻게 하면 이 변호사를 120%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 팁을 3가지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한번 끝까지 봐보세요. 자, 1번. 무조건 믿고 맡긴다? 아닙니다. 사건은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정말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열성적으로 여기저기 다 알아보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막상 딱 선임하고 나서는 그래,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이제 변호사님께 다 모든 걸 다 맡겨놔야지 라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사실관계까지 사실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당연하죠. 사실관계에는 의뢰인인 여러분들,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건은 사실 법리 문제를 다루기 전에 확정해야 될 것이 사실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사건의 한 70에서 80%라고 할 만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협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진행해본 사건 중에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2주가 넘게 자료들을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건 파악의 사실 흐름이 좀 끊기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의뢰인에게 그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 일을 하다가 쭉 하다가 흐름을 한번 딱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주장도 해봐야겠다, 이런 주장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맥이 한번 탁 끊겨버리면 결국에는 그게 그런 좋은 서비스를 의뢰인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변호사가 나 대신 100% 모든 사건을 다 진행해주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변호사가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사건을 함께 풀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팀플이 잘 되는 팀이 당연히 결과도 좋겠죠. 자, 그럼 제가 변호사와 어떻게 하면 팀플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번. 서면을 내기 전에 초안을 보여달라고 하고, 초안을 보여주면 꼼꼼하게 검토를 한다. 자, 저는 보통 사건을 진행하면서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모든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일단 의뢰인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컨펌을 받고 나서 제출을 해요. 자, 변호사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이 절차를 생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의뢰인 분들께서는 또 초안 검토를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려도 그냥 대충 보고 변호사님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 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초안을 안 보내주는 식으로 일하시는 스타일의 변호사님이시다 그러면 초안을 한번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안을 보내주시는 변호사님이시라면 그 초안을 보내주신 초안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70~80% 넘는다고 그랬죠? 자, 법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 수는 없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3번째. 가급적 변호사와의 연락은 텍스트로 남겨놓는 게 좋다. 자, 의뢰인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변호사와 통화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자주 통화한다고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유능한 변호사들은 냉정하게 봤을 때 좀 많이 바쁘겠죠. 변호사도 사람인데 맡고 있는 사건이 20~30개라고 친다면 사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30분 넘게 전화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든 문자로든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서 남겨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남겨놓으면 변호사가 문자 내역이나 이메일 내용만 싹 확인하더라도 사건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사건의 디테일한 내용까지 정말 리마인드 시키기가 정말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의뢰인에게 그 이익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변호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통화로 해놓으면 그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문자나 이메일로 해놓으면 사건 진행 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할 수 있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게 됩니다.